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저는 2학년 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는 유민을 따라잡기 위해 학교에서 과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학교 과제, 그림, 피아노. 하지만 그는 수영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는 수영을 싫어했고 결국 한 학기 후에 포기했지만 저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스트로크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다음 해봄에 저는 학교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 다음 해에는 학교를 대표하여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영하라고 제안한 사람은 코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생각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내가 연습에 지루해졌거나 결국 내가 수영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곧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머니께선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국 청소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2년 동안 온전히 저 자신이었고 제가 창조된 그대로였습니다. 이모에게 치료를 받기 전,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2000년 5월 아버지와 유민이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10월 어머니와 나는 방배동에서 인천으로 이사했다. 새 학교에는 수영부가 없었다. 어머니는 수영을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물을 좋아했다. 팔을 뻗어 액체를 가르고 껴안고 밀어내는 모든 순간이 좋았다. 상어처럼 앞으로 솟구치는 순간이 좋았다.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경쟁하는 순간이 좋았다. 매일 밤 잠들기 직전 올림픽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연단에 서 있는 나를 보는 순간이 좋았다. 땅과 달리 물속에서는 자유로웠고 학교나 집보다 수영장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곳은 어머니가 난입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곳은 전적으로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물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는 고집했고 어머니는 내가 약물의 부작용을 이겨낼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기미라는 수영 동아리에 등록시키고 내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가까이 붙어 있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는 아마도 그녀가 아들을 가능한 한 최고의 운동선수로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팀원들은 내 편안한 가정 환경, 헌신적인 어머니, 타고난 재능을 판단해 내가 보호받고 버릇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속이 썩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프로 선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와 훈련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물론 약의 부작용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작용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많은 에너지. 10학년 때인 3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수영대회에 참가할 때까지는 그랬다. 첫날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의자에 두고 나왔는데 나올 때쯤에는 없어져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약, 아이팟, 헤드폰, 게임 콘솔, 지갑이 있었어요. 다른 물건이 없어서 짜증났지만 약은 진짜 문제였어요. 올바른 해결책은 어머니께 전화해서 약을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근처 호텔에 계셨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인천까지 집까지 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했을 거예요. 결국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제 잘못이 아닌 일로 인해 질책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애초에 왜 약을 먹었는지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에서 리모컨을 선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그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모의 병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상담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잤다. 아침에 내 머리는 두통이 없고 깨끗했다. 나는 가볍고 즐거웠다. 나는 자신감이 넘쳤고 야심적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내 기쁨이 새롭게 된 덕분에 나는 개인 최고 기록을 놀랍게도 7초 앞질렀다. 1500m 예선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높이 날았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발작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경기 내내 위험한 우위를 누렸고 800m와 15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코치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떠오르는 스타로 환영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끔찍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건 제 약 때문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자 제 몸은 다시 둔해졌습니다. 제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약을 끊었고 둘째 날에는 다시 활기차고 조울증이 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수영대회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 주니어 부문에 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약을 먹지 않아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와 나는 동아수영대회와 도하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위해 울산으로 내려갔다. 모두가 한유진에게 관심이 있었다. 예선에서 모든 기록을 깼던 이 소년이 여기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까? 15살의 어린 나이에 도하로 진출할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나는 며칠 전에 약을 끊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었다. 나는 도하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800m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기장은 중얼거렸다. 나는 랭킹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내 이름 옆에 DSQ가 깜빡였다. 실격. 분명히 내 다리가 움직였다. 권총이 발사되기 전에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야 실격 처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를 움직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1500m 예선 시작을 기다리던 중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고 배에 무거운 무게가 들어찼다. 하지만 배탈은 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전날 실격당한 것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800m의 악몽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숫자를 세고 음악을 듣고 앞으로의 경기에 집중했다. 경기장은 금속 냄새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것이 다가오는 발작이 아니라 관중석에 땀 흘리는 군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짧은 휘파람 소리. 나는 심호흡을 했다. 긴 휘파람 소리. 나는 출발대에 올랐다. 자리에 나는 웅크리고 몸을 구부렸다. 나는 출발대 가장자리에 손을 걸고 눈을 들어 물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구멍이 있었다. 싱크대 배수구 같았다. 검은 물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폭풍처럼 돌고 있었고 구멍은 넓어졌다. 배수구는 하수구가 되었고 맨홀로 커졌고
차를 삼킬 만큼 큰 싱크홀이 되었다. 차선 분리대가 거대한 비단뱀처럼 뒤틀리고 꿈틀거렸다. 내 차선은 넓어졌다. 물에서 금속 냄새가 솟아올랐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나를 안심시켰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보이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뒤를 돌아보니 경기장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있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회전하는 검은 형체들이 바깥쪽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아마 경기장을 윙윙거리며 달리는 경주용 차에 탄 기분일 것이다. 내 배가 뒤집히고 목구멍으로 치솟았고 바로 스타터 권총이 발사되었다. 나는 검은 물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나는 수면으로 올라와 수영을 시작했지만 내 몸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 나는 마치 배수구로 내려가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는 물의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다. 나는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내 몸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뒤집어져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나는 소용돌이 바닥에 있는 거대한 어두운 공허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 허우적거렸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 가능성을 지적으로 이해했지만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발작의 전조였다. 나는 이 재앙을 스스로 초래했다. 운명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두 번 이상 일어날 수 없었다.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고 돌아올 일들이 돌아왔다. 운명은 암살자를 보내서 바로 이 순간에 내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뿐이었고 가능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나려고 했다. 나는 끝까지 저항하고 거대한 공허 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나가서 도망칠 수도 있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 손이 터치패드를 스쳤다. 나는 그것을 잡고 갑자기 멈췄다. 나는 물에서 뛰어올라 모자와 고글을 벗어던지고 수영장을 나왔다. 코치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에너지도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 눈을 뒤로 뒤집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뒤틀리고 말려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딘가로 가야만 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내 바른 길을 따라가며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마치 내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눈 덮인 들판처럼 하얗게 변했고 내 뇌의 회로가 발사를 멈췄다. 어머니는 나중에 지하주차장 구석에서 코를 골고 땀에 젖은 채로 잠든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어머니는 나를 차에 태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5시간 후 나는 이모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코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하는 대신 나는 이모 앞에 앉아 이모가 내가 약을 끊은 이유에 대해 신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경기 중에 발작을 일으킨 간질 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격 처리되었고 다음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코치들은 화가 났습니다. 내 이름은 지역 언론에 다 실렸고 수영장을 돌던 카메라는 경기 중간에 도망간 미친 아이를 전국적으로 중계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난 떠오르는 스타라는 사실이 보도 가치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내가 코치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간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창피함도 단지 잠깐일 뿐이었고 수영이 전부였다. 나는 다시 물속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싶었다. 나는 솔직할 준비가 되었다. 내가 평생 레모트롤에 묶여서 살아야 한다 해도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어머니께서 동의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제 야망을 지원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 삶에서 수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 수영을 시작했을 때 한 약속을 꺼내서 제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나를 차로 데려다 줄 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런 일을 내내 기다려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변명도 간청도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항의하며 내가 간질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물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쓰러질 때까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 어머니로부터 내가 그만둔다는 통보를 받고 코치가 찾아왔지만 그는 문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사랑하는 혜진이 나를 위해 말을 건넨 때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 같은 여자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하고 꾸준했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이모를 보러 갔어. 내가 앓고 있던 건 간질뿐이었어. 15살이 넘어서 수영을 해도 쓰러져서 죽지는 않을 거야. 이건 너무나 불공평했어.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들었어. 알아, 이모가 말했어. 그럼 왜 약 먹는 걸 멈췄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조차 그 미소의 양쪽을 잡아당겨 입을 찢어버리고 싶게 만듭니다. 나는 무릎을 긁으며 검지손가락을 꿈틀거리며 에이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을 끊은 이유를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 꿈, 수영을 해야 하는 이유,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간질로 정의되지 않기를.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나는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아 있었고 땀으로 축축해진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눈꺼풀이 떨렸다. 계속 수영을 한다면 물속에서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세상이 내 주위를 돌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은 다시 선을 넘을 겁니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지 않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민첩해지고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어머니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한 이모가 그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서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무서워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오빠와 아빠가 바다에서 익사했어요. 제 눈앞에서요. 그날 울산에서, 수영장에서. 당신도 잃을 줄 알았어요. 제 유일한 아들을 그녀의 눈이 가득 찼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그녀는 무서워할 것이다. 하지만 왜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을까? 나는 끔찍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다.
그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영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동등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 멈추자. 그녀가 말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멈추자. 어머니는 나를 경쟁에서 등록 취소시켰고 나는 포기했다. 나는 수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큰 상자에 집어넣었다. 매달, 신문 스크랩북, 사진, 트레이닝복, 경기복, 심지어 수건까지. 나는 그것을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서 다 태워버렸다. 나는 묻고 싶었다. 지금 행복하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는 항상 수영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다. 나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때의 내 계획은 평생을 게으르게 지내며 영원히 어머니에게 기생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복수할 방법이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